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원장님도 이거 보고 나서 자료가 이렇게 많냐고 깜짝 놀라시던데 이건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강의 자료는 PPT로만 가져왔고요. 이거는 그동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특강을 위해서 게재했던 학술지에 게재했던 앞에 부분은 한글로 된 논문이고요. 이제 뒤에 부분은 영문입니다. 영어로 된 논문이어서 이제 두 개를 좀 참조하셔라. 그러니까 이 특강이 끝나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그리고 지금 드린 거고, 아직 게재하진 않았는데 작년에 총회 영성 수련회에서 프란체스코의 영성, 그러니까 절대 청빈 영성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올해 발표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조나단 목사님 통해서 이제 추가로 우리 원우님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우님들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특별히 PPT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오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장님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또 교수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신대에서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박사과정에서 초대교회사학 그리고 교부학, 교부영성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지난 한 10년 동안의 주된 관심은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수돈 운동의 역사, 그리고 영성의 형성사, 특별히 가난과 청빈 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난과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4에서 6세기 소로마 혹은 동로마 제국 상황에서 정치 사회적 변동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이 시기에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빈 신학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 사회적 변동 가운데서 대한 신학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또 대한 공동체에서 역할을 했는가가 주로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요. 한 몇 년 됐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서 서양 수도원 운동과 영성 신학에 대한 논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열 몇 편을 내면서 이제 많이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학문을 하기 시작한 지 한 8, 9년 이상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적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이자. 서양 수도원 운동의 한국적 적용.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한 3, 4년 동안 그 고민을 해오면서 풀어왔던 1차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이 지금 요즘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의 주제가 기장영성의 뿌리인데, 기장영성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상적 흐름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경건주의, 20세기 초 미국 프로테스탄트 영성, 조선시대까지 형성된 유불선의 동양 종교 영성, 그리고 소천하신 김경재 교수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였듯이 기장의 설립 기초를 놓으신 만우와 장공의 영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12, 13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의 수도사 프란체스코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프란체스코를 통해 만우와 장공에 이어진 서양 수도원 청빈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수도원 영성사와 어떻게 정적으로 연결되고, 또 만우와 장공이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학문적 반복론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1차적 성과로 제가 해석한 만우와 장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얻고 가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도 기장 영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좀 깊이 있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기장을 포함한 한국 개신교는 이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미래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요청을 현장으로부터, 여기서 현장이라는 것은 목회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이거 우리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굉장히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청 중에 하나가 새로운 영성에 대한 요청이 한국 개신교회, 또 우리 신학자들에게, 또 신학대학에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프 하나를 보시죠. 감신대 종교사회학자셨던 이온규 교수와 같은 종교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종교세속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고요, 가톨릭과 불교마저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적인 성장의 둔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시작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가장 정점을 찍어요. 이 그래프에 보면.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2004년에는 종교인 인구가 54%였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런데 2021년에는 40%로 떨어지죠. 한 14% 정도 급락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2004년에 21%, 전체 인구에서 21%까지 갔다가 정점에 이르다가 2021년에 17%로 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세에서 29세, 우리 이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20대의 청년 세대 종교인 비율이 2004년에는 45%에서 2021년에 21%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률에 비해서 너무나 큰 폭의 하락, 24%의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비종교인들요. 비종교인들이 2004년에는 나는 허감 가는 종교가 없어 했던 사람들이 33%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질 않거나 종교가 없지만 내가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2004년에는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절에를 다녀보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제 설문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는 61%의 비종교인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에. 우리의 선교 지형 자체가 이렇게 20, 30년 만에 현격하게 변했고, 이러한 것들을 종교사회학자들은 세속화다. 한국 사회가 종교 세속화 상황에 굉장히 심각하고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이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이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사회성이 분출하고 근본주의와 극우 정치의 결합으로 등장한 극우 개신교가, 제가 보기에는 극우 개신교 현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해외 종교사회학자인 바우만이라든가 에버딘, 이제 국내에서는 경희대 송지령 교수와 이용구 교수, 그다음 신학자 하비콕스와 같은 신학자들의 연구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 기성 종교 체계에 대한 불신과는 별개로 젊은 세대일수록 영적인 안정감, 회복과 치유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not religious but spiritual. 나는 종교적 시스템은 싫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나 영적인 갈망은 더 강하게 자리 잡는 현상. 이처럼 현대인의 우울과 강박, 내적 불안에 대한 응답은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발명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기장의 DNA 안에 있는 청빈의 영성, 기장의 설립정신이죠. 그걸 되살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또 거기서 우리는 해결책을, 영성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 4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제 학문적 연구의 가장 깊은 문제의식이고 오늘 강연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체스코와 마누와 장공의 청빈 영성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연구 방법론을 제가 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크게는 우리 관심 있는 원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란체스코가 등장하는 서양 중세 수도원 운동사의 청빈 형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제 주 전공이기도 한데요. 해외 연구 경향을 보면 2000년대 이후로 주로 수도원 운동의 연구들은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부터 시작해서 단일한 흐름이 소로마 제국까지 이어서 중세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크린에서 지금 보시듯이 뭐 작은 글씨로, 여기 좀 크군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화 초대 교회에서는 이집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 소아시아, 이탈리아, 북아프리카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수도원 운동이 발전하였으며 상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혹은 서신교리와 소개, 각종 교회의 정치적 이슈들과 관련된 공유와 정치적 연대 등과 같은 2000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수도원 운동 혹은 교리에 관한 운동들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사회 연결망 이론, 그러니까 그 사회 연결망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신학과 사상과 영성과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해석이 어떻게 서로 교류가 됐는가, 어떤 사회 정책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굉장히 수도원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서방 중세와 동남아 비잔틴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새로운 연구 경향이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수많은 그 사막 교부들이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만 제가 나열한 거고, 이 교부들의 문헌들은 그동안은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백인 중심, 가톨릭 중심, 영성교리 형성을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사가, 영성사가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걸 탈피해서 그레그 피더스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중심의 시각, 여성주의, 수도주의와 정치, 사회적 관계, 사회관계망론과 같은 사회학적 방법론을 도입해서 그 수도원 운동의 지리적 위치, 계층, 교육 수준, 자율성의 복합적 시각으로 수도원 운동을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특별히 북미,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들도 다양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콥티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콥티거로 된 파커미우스 같은 경우는 콥티거로 다 되어 있죠. 뭐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헬라어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파도키아 소아시아는 헬라어로 많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그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갈리아, 이탈리아는 라틴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라틴어 중심의 연구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 가파도키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심으로 연구가 이미 이것도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한 30년 이상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이제 그걸 더 넘어가서 아랍어를 사용한 연구들이, 수도원 운동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도원 운동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킨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이게 번역이 아직 안 됐습니다.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The Body and Society, 몸과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좀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피터 브라운은 수도주의와 청빈 영성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의 질문은 영성적, 교리적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수도원 운동의, 청빈 운동의 질문이 수도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피터 브라운은 이걸 통해서 질문을 달리합니다. 수도사들은 어떤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발적 포기를 감행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 피터 브라운의 책을 통해서 저도 실은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금욕과 청빈은 세상 회피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이제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대학원에서는 수도원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회피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아주 오래되고 낡은 관점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과 청빈은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이분의 지금 주장이 제 오늘의 그 만화 전공의 청빈까지 이어지는 그 주장의 핵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회와 문화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한 청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힘이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현재 수도원 운동 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빈 영성 연구예요.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의 급진적 금욕주의적 경향, 소아시아 가파도키아의 빈민 구제 기관으로서의 수도원 운동, 남부 갈리아와 이탈리아 등의 보수적 영성개혁 거점으로서의 수도원 운동이라는 지역적 특색 속에서 수도원적 청빈은 정치사회적 변동기에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기능하였다는 논리가 현대 청빈 연구의 주류 해석입니다. 바로 그 연구의 시작이 The Body and Society입니다.
이처럼 수도원적 청비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탈피와 방임이 아니라 적극적 대안 신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빈 사상과 삶의 방식을 통해 시대마다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들은 때로는 외적 포기로, 때로는 적극적 약자 보호로, 때로는 신앙의 보수성을 유지하며 세속화와 싸우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중세 프란체스코에게 그것을 넘어 일제강점기와 만화와 장공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도원적 청빈 영성이 다가온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구 방법론으로서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자,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사진 찍어도 됩니다.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PPT 내용은 제가 조나단 목사님 통해서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성과해서 도대체 청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소천하지 김경재 교수님도 만우와 장공에는 서로가 합일할 때는 청빈에 대한 이해가 있다. 영성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적 청빈과 청빈은 내적 청빈과 외적 청빈으로 구분되는데, 내적 청빈은 욕망의 금욕적 극복과 자기 정화, 초월, 이타적 관계를 통한 신의 임재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외적 청빈은 재산의 포기와 나눔,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청빈이 역사적으로 한쪽만 애국대에 발전하는 거 말고, 이게 내적 청빈과 외적 청빈이 서로 통전될 때 비로소 정치 사회적 위기 속에서 또 교회의 세속화 속에서 적극적 대안 신학으로서 청빈 영성이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연구 방법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프란체스코를 연구해야죠.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프란체스코의 청빈 연구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전통적으로는 제자들이 쓴 전기, 토마스 첼라노의 전기가 있죠. 그리고 보나벤투라의 레젠다 마요르라고 하는 대전기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에. 다 제자들입니다. 를 중심으로 영성신학, 즉 정화와 조명, 일치라고 하는 영성신학과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주로 청빈이 해석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청분 연구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레오나르도 보프, 해방신학자 보프가 프란체스코의 청빈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외적 청빈을 강조합니다.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중세 이탈리아의 대안적 해방 공동체로서 프란체스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보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보프의 연구를 아주 권위 있는 중세 사가인 르고프, 프랑스의 르고프가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전시켰고, 최근 연구자인 케네스 울프는 또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청빈을 영적 성장의 도구로 한정시켜야 된다. 너무 대안 사상으로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로 프란체스코를 해석하는 것은 12, 13세기 프란체스코를 너무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여전히 프란체스코 연구는 두 개가 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발표한 논문에는 좀 더 다른 제3의 시각이 프란체스코의 청빈을 바라보는 데 필요하다. 그거는 저는 제인 코파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의 제안처럼 제자들의 전기보다는 프란체스코 자신이 쓴 원문을 봐야 한다. 이게 참 놀라워요. 지금까지 프란체스코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대부분 제자들이 쓴 후대 인물들이 쓴 것들을 기반으로 프란체스코의 청빈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신비화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 행했던 청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에서 발표할 논문은 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200여 페이지가 되는 프란체스코가 썼던 라틴어, 그 다음에 중세 이탈리아 움브리아 방언으로 썼던 것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란체스코 자신이 이야기했던 청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보면 12, 13세기에 그 초기 상업 자본주의가 형성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일어났던 상황에서 20대 청년으로서 여러분만한 나이에 고민했던 프란체스코를 만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란체스코의 상황을 좀 볼까요? 여기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2, 13세기 이탈리아 초기 상업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중세 봉건주의와 계층이 파괴되고 화폐와 은행, 신흥 자본가와 전문인들이 출현하고 자치도시인 꼬민이 출현하고 그러면서 12, 13세기에 급격한 도시화가 프란체스코가 살던 아시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컸던 피렌체, 베네치아, 피사, 밀라노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봉건 체제가 붕괴돼요.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서.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농촌에 살아가던 가난한 이들과 특별히 한센병과 같이 이러한 병자들, 이러한 약자들을 당시와 꼬무네를 중심으로 유지하는 도시 자치 정부도 포기해버리고 가톨릭 교회도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도사로 활동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요. 그 시기 중세의 한 청년을 지나친 오늘의 눈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학문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 바라보면 프란체스코의 청빈 사상은 당시 교황 체제나 수도원 중심 체제에 대한 혁명적 비판이나 개혁, 대안 사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개인의 회심, 크게 두 단계로 제가 보기에는 나누어지는 수도원적 청빈을 선택한 과정을 좀 자세히 보아야 한다 봅니다. 첫 단계는 당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고 비잔틴과 소유럽의 무역로가 활발하게 열리게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는 북부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남부 프랑스였습니다. 그 중심이었는데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옷감 장수였죠. 아시시의 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의 부 아래서 방탕하고 한량한 생활을 하던 그가 기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1202년 20살 무렵에 옆 도시인 페르지아와 전쟁에 나가서 1년간 포로로 수감 생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수감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된 현실, 아주 비참한 나락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속에서의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20대의 경험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경의 변화가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1206년에 24살 정도 되던 시기에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순례를 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교회와 양극화에 떠밀려서 가난하고 숨죽이며 죽어가는 특별히 한센병자들 일과의 대비,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센병자를 만나고 돌봄과 입맞춤을 경험하면서 그를 완전한 청빈의 사람으로 전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그 연구년 때 이탈리아 아시시를 방문하고 그 영상을 하나 좀 찍어왔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영상 1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바라본 평원입니다. 아시시 평원. 바로 그 평원에 보이는 그 어느 쯤에서 프란체스코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도 생활을 탁발을 하면서 국어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걸 좀 상상하면서 보겠습니다. 영상 잠시 하나만 틀어주시죠. 네, 지금 이게 틀어주세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뭐 이렇게 네, 이게 아시시 안에서 밖에 있는 평원. 네. 됐습니다. 다시 한 번만 돌려주세요. 다시 한 번만. 그 평원의 모습. 예, 이게 지금 프란체스코가 뭐 지형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 평원에서 탁발을 하면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져온 그 사진을 조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아시시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입구에서 벽면에 그려진 프란체스코와 클라라, 그 성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게 있고, 또 클라라는 나중에 프란체스코 여수도회를 만들었던 인물이죠. 이 둘을 기념하는 그 아주 오래된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이제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그 프란체스코 전기에 따르면 뭐 토마스 첼라노라든가 보나벤투라 동시에 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하의 청빈이 완전히 결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그 아버지 옷감장수였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완전한 수도원적 청빈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인데, 여기 가니까 재밌는 게 이게 시청광장이거든요. 근데 시청광장에 지금 그 그리스식 양식의 신전이 있잖아요. 저게 로마 시대 거랍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기독교로 다 신전으로 바뀌었고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고 지금은 이제 성당으로 이렇게 그 로마식 그리스식 신전에서 성당으로 쓰고 있는 이제 프란체스코의 수도원적 청빈이 일어났던 시작이죠. 이곳 장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측에 맨 보시는 게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프란체스코가 평생 이제 입었던 800년이 된 옷이죠.
저 옷을 입고 이제 수도 생활을, 청빈의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을 타고 고개를 숙이고 오는 장면이 이제 그 대성당 앞에 큰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프란체스코가 기사가 되고자 왔다가 감옥 생활 1년 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빈의 자세로 가겠다. 그냥 대성당이 프란체스코의 청빈과 걸맞지 않게, 프란체스코가 이미 살아생전부터 유명해졌기 때문에 죽자마자 이제 교황을 통해 가지고 저 대성당을 짓도록 결의를 하거든요. 프란체스코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대성당이 이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시 평호를 좀 보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사회 경제적 급격한 변동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소외당한 이들, 특별히 한센병자와 같은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교회를 향한 의문과 거부, 그게 바로 저 아까 말을 타고 고개를 숙이면서부터 저는 일어났다. 다시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의 성서에서 말씀하신 한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매우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응답의 결과가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에서 이어져 온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을 프란체스코 안에서 완벽하게 통전하고 결합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내적으로는 청빈을 통해 나아가야 할 욕망의 정화와 마음의 청결의 달성, 그리고 지속적인 관상 상태에서 이타적 존재로 변하며 심지어는 동물과 자연 생태계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자기초월적 성숙을 추구했다. 또 외적으로는 화폐를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주의가 불러온 극단적 양극화가 신앙 성숙에 주는 폐해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완벽한 화폐 거부, 나눔과 돌봄의 실천, 새로운 삶의 방식의 노동과 탁발의 방식. 여기서 탁발이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프란체스코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빈을 하는 사람들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탁발이에요. 탁발의 다른 말은 구걸입니다. 구걸. 그러니까 구걸이 내가 없어서 빈약해서 좀 주세요가 아니고 당연하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유지하라.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선교사를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가서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달라, 이런 의미의 탁발입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의 그 수도원 규칙서에 보면 당당하게 가서 탁발하라,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연구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세 번째, 이제 만우와 장공으로 저는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끝으로 만우와 장공의 청빈연세에 관한 연구를 앞에서 언급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프란체스코에서 통전되어 흘러온 전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저만의 해석들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만우와 장공의 두 분은 출생과 청소년기에 성장한 곳이 일제강점 초기 한경북도 경흥입니다. 만우는 1898년생이시고 장공은 3살 아래인 1901년생이십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향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지만 만우는 이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북간도에서 명동학교, 광서중학교를 다니면서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의 어린 비서로 일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 독립을 위한 기독교 민족주의의 세례를 매우 일찍부터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명기에 따르면 장공은 19세 무렵 이미 피어선 성서학원을 다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고향에 내려와 머물던 만우의 설득으로 서울에 올라와 20대가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보명기에 쓰신 장공의 증언밖에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요. 프란체스코와의 만남은 장공의 개종과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924년 지금 인사동에 있는 예장합동 측의 서울 성동교회 김익두 목사가 이끌었던 장로교 연합사경회에 참석해서 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경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니 거듭난 새롭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선언의 회심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경성도서관을 달려가 기독교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서점에서 당시 1920년에 출판한 일본어판 미야자키 야스에몬, 자 이거 제가 아마 이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처음으로 공개하는데요.
일본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미야자키 야스에문이 쓴 성프란체스코의 생애, 김재준 목사님이 읽었다라고 범용기에다가 말씀하신 그 책의 원본은 아니고 일본 도서관을 뒤졌는데 온라인으로 뒤지다 보니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1940년대 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 1920년 이후에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최초의 판이 1920년 판이 있어요. 근데 1920년 판의 목차, 그러니까 이 1940년 판을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고 보니까 목차가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다.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서 1920년대 원판을, 제가 최초 판을 보고 좀 더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미야자키 야스에문이 쓴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읽고 나서, 하룻밤에 읽고 나서 절대 청빈의 삶에서 기독교적 삶과 자신의 장공의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명기 장공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길로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이미 1923년에 일본 청산학원 아오야마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던 만우에게 그 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만우 송창근 일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2년 뒤인 1926년 8월 29일에 만우는 명동성당에 한국으로 잠깐 나와 계셨어요. 명동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프란체스코가 쓴 유일한 시 태양의 창가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번역해서 김재준 목사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청년지 6권 7호 1926년 9월호에 발표를 하십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태양의 노래 4연에서 그 유명한 태양과 구름과 만리의 장공, 그리고 사계절을 지으시오라고 번역하고 장공을 김재준 목사님의 호로 하면 어떻겠냐고 만우가 제안했다고 장공은 스스로 보명기에서 증언합니다. 만우와 장공의 청빈 이해를 위해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정치사회 경제사적 맥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유교적 청빈 이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일본 프란체스코의 청빈 전통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국주의였던 일본도 1910년부터 시작해서 40년대 사이에 일본 내 종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극단화되어가는 제국주의와 산업주의와 군사주의, 여기에 저항해서 청빈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청빈 운동의 기독교적 모델로서 선택되었던 인물이 바로 12, 13세기 프란체스코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주었고 수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특별히 1920년대, 4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회, 계층, 도시 빈민, 민족운동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차 자료인 비판적 텍스트 읽기인 수용사적 관점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우는 폴 사바티에, 프랑스의 근대, 현대적 그 프란체스코 연구가입니다. 역사 비평적 프란체스코 연구를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공에게 프란체스코 전기를 전달한 미야자키 저 책, 야스에문의 일본어 번역본도 굉장히 중요한 수용사 자료입니다. 이처럼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중요 연구 방법론, 초대교회, 중세 프란체스코, 그다음 만우와 장공과 관련된 일본의 청빈 이해와 식민지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사적 맥락, 이런 세 가지 중요 연구 방법론은 그동안 만우와 장공의 청빈 영성에 대한 선배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저는 무엇보다 현재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요청되는 새로운 영성의 요청이 이미 우리 기장의 설립 정신이며 영성의 중요한 뿌리로서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회복하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특강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또 기장의 청빈 영성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수도원적 청빈과도 연결되며 그 전통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이 한국의 상황 속에 뿌리내려 기장 영성으로 새롭게 자라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8분인데요. 좀 짧게 줄여서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현재까지 제가 발견하고 학문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오누님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좀 자세히 보시죠. 잘 보이시는지요? 네, 크게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첫 번째, 장공이라는 김재준 목사님의 호가 처음 주어진 동기부터 수도원적 청빈에 대한 깊은 우리식, 한국적 해석과 적용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공이란 호는 김재준 목사님이 미야자키 야스에몬의 프란체스코 전기를 읽고 만우가 그 화답으로 깊게 연구한 뒤에 태양의 노래, 태양의 창가를 번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미야자키 야스에몬 보셨고요. 자, 근데 만우가 태양의 창가를 번역을 하셨는데 방금 보시는 미야자키 야스에몬의 글에는 태양의 창가가 저 전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만우 송창근 목사님께서 태양의 창가는 분명히 폴 사바티에의 글을 보셨다고 하셨으니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원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불어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번역 과정은 증거가 없는데 영문본을 보시지 않았을까. 당시에 일본어로 번역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그래서 폴 사바티에가 쓴 영문본에 보시고 그 영문본에 있는 태양의 창가를 보시고 그 영문본에는 태양의 창가 원문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나서 저는 태양의 창가를 만우께서 번역하셨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보듯이 프란체스코가 쓴 정확히 말하면 받아서 필사가가 적은 원문에는 6번째 연에 나오고 번역은 송창근 목사님이 4번째 연에서 하셨는데요. 이거는 중세 교회에 쓰여진 라틴어가 아닙니다. 프란체스코는 사실 라틴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당시 언어였던 이탈리아 움브리바 지방의 이탈리아어로 태양의 창가를 노래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시는 언어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 언어. 그래서 뭐 대략 이렇습니다. Laudato si in Signore, per prate vento et per aire et nubilo et sereno et omne tempo, per lo quale alle tue creature dai sustentamento. 이게 지금 이제 움브리바 지방의 라틴어 비슷하지만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직역을 해보면 스크린에서 보듯이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이걸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공기와 흐린 날씨와 맑은 날과 모든 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청빈한 삶을 살면서 내적 청빈을 통해 자기 정화와 아파테이아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 관상을 통해 이웃사랑과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프란체스코가 자연에 대한 모든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특별히 이 구절은 전체를 태양의 노래를 봤을 때 이 구절은 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맑은 날 흐린 날 변화무쌍한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우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익숙한 해석이죠. 내 주께 찬송을 드릴지라 우리 형제 바람과 태양과 구름과 만리의 장공 그리고 사계절을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저의 직역과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만리의 장공이란 바람이 일으키고 맑고 흐린 날의 배경이 되는 실은 만리의 장공이라는 것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께서 추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리의 장공이란 바람이 일으키는 맑고 흐린 날의 배경이 되는 그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너와 나는 장공과 만우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그 배경이 되어주는 끝없는 하늘이 되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빈의 깊은 영성으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의 기품을 유지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한 장공은 프란체스코의 유일한 시,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를 프란체스코의 시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프란체스코는 그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시 한 편 썼어요.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한 장공은 프란체스코의 유일한 시, 저 이탈리아 민중의 방언으로 노래했던 시, 그 만우의 번역을 장공이라는 번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만우와 장공이 기독교 영성의 청빈 전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했는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스크린을 제가 이 PPT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해 본 청빈 영성입니다. 만우는 신학 형성기에 쓴 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 실천의 핵심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의 계시를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직관하고 감격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사회와 즉 해당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요청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런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현실에서 내적 청빈의 전통적 언어, 아빠떼이야, 관상, 임재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감격의 삶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셨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성과 연대의 실천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구체적 결실이 성빈학사입니다. 물론 산정교회를 사임한 뒤 부산에서 호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성빈학사를 운영한 과정과 조선신학교 설립 운영에서의 교육개혁 노력은 외적 청빈 사상과 저는 긴밀히 연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우는 그렇게 그 당시 한국교회를 생각했고 청빈의 내적과 외적 전통을 이해하시면서 외적 청돈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의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셨다고 판단합니다.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만우에 비해 훨씬 더 오래 활동하셨고 더 많은 사료를 남겼습니다. 보명기에서 그는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읽은 뒤 그 절대청빈의 내적 통전이 평생 신앙의 중심으로 작동하였음을 프란치스코가 내 신앙의 초기에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장공의 전체 글과 생애는 내적 청빈의 고전적 단계인 자기 정화, 청빈 형성, 마음의 청결과 조명, 청빈의 구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청빈의 완성을 통해 신학 발전 전 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독자와 묵도,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를 꾸준히 강조하셨고 그러한 내적 청빈의 성숙이 조선신학교 교수직과 확장, 기장 설립, 민주운동의 외적 청빈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러한 프란체스코와 만우 전공, 그 전부터 이어졌던 수도원적 청빈이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오래된 위기 속에서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청빈의 영성은 내적 청빈의 영성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침묵기도, 렉시오 디비나 성서 읽기, 생활 나눔, 이건 이미 만우와 전공도 익히 저는 이해하셨고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셨다고 봅니다. 이걸 각 교회 여건에 맞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예적 청빈의 공동체적 실천 운동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복적 축복과 세속적 물질주의를 명확히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연대, 환대를 일상의 용기 있는 실천으로 체화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우와 장공, 프란체스코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성빈학사의 정신을 새롭게 다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분명히 파악하고 싸워나가는 힘을 키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태적 청빈 영성의 신학적 개발이 아주 필요합니다.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창가가 노래한 자연 만물에 대한 형제적 사랑,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라는 오늘의 현실과 저는 직결됩니다. 장공이 만리의 장공으로 번역한 그 끝없는 하늘의 이미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품, 오늘날 생태신학과 접목되어 한국교회가 지구 생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방식을, 신학을 정당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 특별히 교회의 건물의 탈중심화, 탄소 금식과 절제운동의 실질적인 내면화, 적극적인 농촌을 살리는 마을 공동체 살리기의 다양한 실험과 이와 관련된 사회 선교사들의 배출, 또 목회자들의 배출, 기존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이러한 것들이 청빈 상태의 영성을 구체적인 표현이고 바로 기장의 청빈 영성을 오늘로 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생각보다 5분이 좀 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